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비함수를 소비라고 하는 것이 가처분 소득의 함수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서 이와 같은 간단한 1차 함수로 표현을 했었고, 또 투자라고 하는 것은 실질 이자율의 함수라고 가정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1차 함수로 투자 함수를 설정을 했어요. 여기서 물론 A와 B도 다 0보다 크고 C와 D도 다 0보다 큰 숫자로 가정을 해서 투자는 실질이자율의 감소 함수라고 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이 두 개의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IS식을 도출을 했죠. 그래서 IS식을 우리가 도출한 식을 보면 이와 같은 식으로 실질이자율 R과 국민소득 Y 간의 관계를 유도를 했어요. 이 식이 바로 우리가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라는 식에서부터 유도가 된 것이고, 이때 실질이자율과 Y 간에는 마이너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 붙어있는 계수가 마이너스 계수가 붙어있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곡선으로 표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텀들은 다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놈들인데, 예를 들어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Y가 1-B분의 1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정부 지출이 한 단위 증가해서 IS 곡선이 이동하는 그 거리를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1-B분의 1은 우리가 케인지안 크로스에서 배웠던 승수 효과를 나타내 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조세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Y는 1-B분의 -B만큼 감소를 하니까 이 부분이 조세 승수를 나타내는 놈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A라든지 C라든지 이런 놈은 소비 또는 투자가 외생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값들이 되겠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소비가 어떤 외생적인 힘에 의해서, 즉 가처분 소득이 아닌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소비가 한 단위 증가하면 C는 Y-T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C는 얼만큼 증가를 해요? 한 단위 A 단위만큼 증가를 할 것이고, 여기 앞에 붙어 있는 거를 보더라도 여기 C를 일단 제껴놓고 생각을 하면 A가 한 단위 증가하면 Y는 1-B분의 1만큼 증가하겠죠. 재정지출, 정부지출 승수하고 똑같이 우리가 외생적으로 C가 증가하다든지 외생적으로 I가 증가할 경우에도 그 승수 효과는 1-B분의 1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것은 이제 LM 곡선을 도출을 했어요. LM 곡선에서 P분의 M은 우리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고, 즉 물가가 경직적인 상황에서 P는 고정되어 있고 M이라고 하는 놈은 중앙은행에 의해서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정책 변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화폐 수요 함수는 Y와 R의 함수인데, 우리가 가격이 경직적인 상황에서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명목이자율 대신에 실질이자율을 그냥 사용을 했고, 이놈도 역시 우리가 소비함수나 투자함수와 마찬가지로 그냥 어떤 단순한 1차 함수의 형태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E와 F는 0보다 크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P분의 M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LM 곡선을 도출을 했어요. 그래서 LM 곡선을 도출을 하면 R은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LM 곡선이 도출이 됐어요. 이때 E와 F가 둘 다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R과 Y는 서로 플러스 관계가 있게 되고, 따라서 LM 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했고, 여기서부터 이제 AD 곡선을 한번 도출을 해봅시다. 총수요 곡선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P가 고정되어 있는 상에서 IS 곡선과 LM 곡선이 만나는 점이 단기 균형점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 단기 균형점으로부터 우리가 AD 곡선을 P가 여러 가지 다른 서로 P에 대응되는 Y 값을 우리가 AD 곡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 식으로부터 AD 곡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 IS 곡선과 여기 주어져 있는 LM 곡선이 만나는 점에 AD 곡선 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 R을 LM 곡선상에 LM 곡선을 IS 곡선상에다가 대입을 하면서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어요. 즉 여기다가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R이 없어질 것이고 결국 이 R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하면 Y와 여기 나와 있는 P 간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AD 곡선이 되겠어요. 자, 한번 써봅시다. 자, 먼저 IS 곡선에서 여기다가 이제 R이 곱해질 텐데 이 R 대신에 저놈을 LM 곡선을 집어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이것을 이제 여기도 Y가 있고 여기도 Y가 있으니까 이 Y를 왼쪽으로 이항을 시킨 다음에 정리를 하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자, 이와 같이 좀 복잡한 식의 하나가 유도가 되겠어요. 네. Z라는 거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한 총수요 곡선의 되겠어요. 자, 이 총수요 곡선을 좀 복잡하긴 하지만 한번 들여다 봅시다. 자, 먼저 국민소득 Y라는 놈과 물가 P라는 놈 간의 관계를 보면 P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는 형태로 서로 P하고 Y는 마이너스 관계가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P가 요 놈이 올라가면 이게 전체가 작아지니까 Y하고 P가 서로 마이너스 관계가 있어서 우하향하는 AD 곡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부 지출 승수를 봅시다. 자,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IS 곡선을 보면 정부 지출의 승수가 1-b분의 1이었어요. 그죠? 즉, 다시 말하면 이 1-b분의 1이라는 것은 IS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놈을 G를 한 단위 증가시키면 IS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때 어떤 주어진 어떤 이자율 하에서 IS 곡선의 이동 폭이 1-b분의 1이라는 것이 되겠어요. 즉, 정부 지출을 델타 G만큼 증가시키면 IS 곡선은 1-b분의 1 곱하기 델타 G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 G 앞에 붙어 있는 계수가 이제 1-b분의 1에서 1-b분의 Z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 Z 값을 보면 어때요? 이게 전부 계수들이 다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D, E, B 이런 것들이 다 플러스 값이고 B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즉 한 개
소비 성향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1-b도 역시 플러스 값이 될 것이고, 그 얘기는 이 z 값이 1보다 작다는 뜻이 되겠죠. 이놈 자체가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f 더하기 플러스 값분의 f는 1보다 작아질 거예요. 즉 1-b분의 z는 1-b분의 1보다 더 작은 값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죠? 즉 g를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is 곡선이 이동하는 폭은 1-b분의 1인 반면에 총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폭은 1-b분의 z라는 거죠. 더 is 곡선의 이동폭보다 총 수요 곡선의 이동폭이 더 작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우리가 ISLM 모형을 분석을 할 때 1-b분의 1이라는 것은 LM 곡선을 생각하지 않고 화폐 시장의 균형을 생각하지 않고 IS 곡선이 이동하는 폭을 잰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단기 균형점에서는 LM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예요. 우상향에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IS 곡선의 이동폭은 1-b분의 1이지만 g를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실제 y가 늘어나는 부분은 요만큼만 늘어나는 거죠. 1-b분의 1보다 작게 늘어났어요. 그죠? 즉 g를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재화시장의 균형을 얘기하는 y의 증가폭은 1-b분의 1이 되지만 화폐시장의 균형까지 동시에 고려하는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이 둘 다 균형이 되는 단기 균형점에서 y는 is 곡선의 이동폭보다 더 작아졌어요. 이 작아지는 폭이 바로 우리가 이 AD 곡선을 어떻게 구했어요? is 곡선과 LM 곡선을 서로 결합을 해서 구했죠. 다시 얘기하면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이 다 같이 균형을 이루는 점을 구한 것이 AD 곡선이에요. 따라서 g를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y가 늘어나는 것이 is 곡선의 이동폭보다는 더 작아질 거예요. AD 곡선에서. 그 작아지는 폭이 얼만큼 작아지느냐? 바로 z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이 z는 1보다 작은 값이고. 따라서 AD 곡선상에서 g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승수효과가 1-b분의 1인 반면에 이 z 값은 뭘 나타내는 것이 되겠어요? 이것은 일종의 구축 효과를 나타내는 놈이 되겠죠. g는 1보다 작아지는 놈이기 때문에 is 곡선이 1-b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가 사실은 다시 이동한다기보다는 더 적게 이동하는데 요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g로 표시되는 구축 효과를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겠어요. 조세승수에서도 마찬가지. 조세승수가 케인지안 크로스에서 또는 is 곡선의 이동폭으로 잰다 그러면 1-b분의 -b였는데 그 앞에 z가 붙어졌어요. 그 밖에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외생적으로 소비나 투자가 증가했을 때 가처분 소득이나 실질 이자율의 변화 없이 외생적으로 소비나 투자가 증가했을 때 A 또는 C가 증가하더라도 그것의 승수 효과는 IS 곡선에서보다 더 작아지는 Z가 곱해짐으로써 더 작아지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Y가 증가하는 폭은 IS 곡선에서 나타난 케인지안 크로스에서 나타난 것보다 더 작지만 G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니까 IS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맞고 역시 T가 증가하니까 Y는 감소하는 쪽으로 작동하는 것도 맞고 여기 마이너스 사인이 있으니까 그 밖에 외생적으로 C나 I가 증가했을 경우에도 IS 곡선이 오른쪽 또는 AD 곡선이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여기서 하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 폭만 달라지는 정도만 달라지는 거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붙어 있는 이놈이 이제 AD 곡선의 기울기를 나타내 주는 놈이죠. 여기 기울기를 결정하는 것은 B, E, F, 즉 소비함수의 한계의 소비 성향,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그 다음에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이 네 개의 파라미터가 다 같이 한꺼번에 작동을 해서 AD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 코멘트.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간 시험 전에 배웠던 것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자, 우리가 중간 시험 전에 AD 곡선이라는 것도 한번 유도를 했어요. 화폐 교환 방정식부터 유도를 한번 했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때 AD 곡선을 유도할 때는 사실은 뭐 IS 곡선, LN 곡선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유도를 한 것이긴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이라는 거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 화폐 수량설을 하면서 우리가 케임브리지 학파의 화폐 수요 함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케임브리지 학파의 고전 학파의 맨 처음에 배웠던 화폐 수요 함수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정을 했었어요. 소득이 늘어나면 화폐 수요가 늘어나고 그때 여기 어떤 파라메타 우리가 마샬의 K라고 마샬리안 K라고 붙은 이런 파라메타 K가 곱해져서 화폐 수요 함수가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화폐 수요 함수는 이자율의 함수도 된다는 얘기를 중간시험 전에 했었고 그것을 우리가 중간시험 이후에는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 이론에 의해서 케인즈가 생각한 화폐 수요 함수는 소득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특히 이자율에 의해서 화폐 수요가 많이 변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걸 가만히 잠깐 생각을 해보면 고전 학파들은 화폐 수요라고 하는 것이 이자율보다는 소득에 의해서 더 영향을 많이 받고 반면에 케인즈가 생각했던 것은 화폐 수요라는 것은 이자율에 의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고전 학파들은 화폐 수요라고 하는 것은 이 식에 나와 있듯이 이자율하고 상관없이 결정된다. 이자율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식과 우리가 교환 방정식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화폐 수량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도를 했어요. 즉 M이 증가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P가 증가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얘기를 우리가 되새겨 보면 화폐 수요 함수 여기 화폐 수요 함수에서 고전 학파가 생각했던 것은 이 F라는 값이 굉장히 작은 값일 것이다. 화폐 수요라는 것이 이자율에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F가 0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놈이 0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놈이 없어져 버리니까 화폐 수요 함수는 그냥 이렇게 돼버리겠죠. 여기서 케임브리지 학파의 화폐 수요 함수처럼 처음에 고전 학파 경제학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화폐 수요가 소득만의 함수가 될 거예요. 자, F가 0이다. 화폐 수요가 이자율하고 상관없이 결정된다. 라는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유도한 이 AD 곡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F가 제로가 된다. 그러면 여기 Z값이, Z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F가 0이면 Z값이 0이 돼버리겠죠? 그죠? 이게 0이 돼버리면 이놈이 0이 돼버리죠? 이놈도 0이 돼버리죠? 이놈도 0이 돼버려요.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케인지안, 우리가 도출한 이런 AD 곡선에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Y가 증가를 했어요. 그죠? 뭐 승수나 또는 이 구축 효과의 크기에 따라서 얼만큼 증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여튼 G를 증가시키면 Y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중간시험 전에 우리가 배웠던 고전학파 장기 모형에서는 정부 지출의 증가는 Y의 증가를 가져오지 못했었죠. 그죠?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해서 민간 투자가 감소를 하고 Y에는 영향을 주지를 못했어요. 100%의 구축 효과가 발생을 했어요. G가 0이면 이놈들이 다 0이 되고 다시 말하면 정부 지출 증가는 Y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가 돼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전학파에서 배웠던 장기 모형에서 공부했던 얘기가 여기서도 통용이 되고 그 중에 하나 그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보듯이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0이라면
고전학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정부 지출의 증가는 Y에 영향을 주지를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겠어요. 뿐만 아니라 F가 0이면 이 AD 곡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AD 곡선의 기울기. 자, 먼저 F가 0이면 Z가 0이니까 이놈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0이에요. 그죠? 남는 놈은 요 놈인데 F가 0이면 요게 0이 돼 버리겠죠? 이걸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걸 지우고 나니까 1-b와 1-b가 없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 남는 게 D분의 D인데 D도 이렇게 없어져 버려요. 어떻게 돼 버렸어요? AD 곡선이 2분의 1 곱하기 P분의 M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자, 이것을 바꿨으면 P분의 M은 2 곱하기 Y가 되죠. 그죠? 이거를 P분의 M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양변에다 2를 곱해주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릴 거예요. 이 식은 여기서 봤던 이 식하고 사실상 똑같은 거죠. 이놈이 화폐에 공급하고 같아질 테니까 화폐 시장에서 결국 고전학파 또는 장기 모형에서 배웠던 이 균형 조건이 우리가 처음 배웠던 균형 조건이 AD 곡선의 모터 형태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려요. 즉 F가 0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단기 분석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만약에 화폐 수요라는 것이 이자율의 함수가 아니라면 그냥 고전학파가 생각했던 이런 단순한 모형으로 장기 모형으로 그대로 회귀해버리는 돌아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AD 곡선이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고전학파가 생각했던 단순하게 이런 식의 화폐 수량서를 생각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정했던 이런 파라메터들의 값이 0이 아니고 0보다 크다. 특히 여기서 F가 0보다 크다라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정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소비함수, 투자함수, 그 다음에 화폐수요함수 이 세 개를 선형함수로 우리가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소비의 가처분 소득에 대한 소비의 탄력성, 다시 말하면 한기 소비 성향, 그리고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그 다음에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이 네 개의 파라미터가 결국 우리가 봤던 IS 곡선과 LM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기울기를 결정하는 그런 파라미터들이 됐어요. 그럼 IS 곡선과 LM 곡선의 기울기가 왜 중요한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LM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어떤 나라의 IS 곡선이 두 나라가 있어서 두 나라가 LM 곡선은 이렇게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LM 곡선의 기울기는 같은데 E와 F 값은 같은데 IS 곡선의 기울기가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나라는 IS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주어져 있고 이게 IS1이라고 합시다. 또 어떤 나라는 IS 곡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하게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자, 두 나라가 현재 모두 다 Y0와 R0에서 단기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합시다. 자, 이때 두 나라가 똑같이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다고 생각합시다. 같은 양만큼 증가시켰다고 생각합시다. 즉 다시 말하면 똑같은 크기만큼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나라 같은 경우에
IS 곡선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때 이 이동 거리가 즉 정부 지출 승수 1-b분의 1이 똑같이 이만큼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반면에 LM 곡선, 두 번째 나라도 같은 크기만큼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래서 이만큼의 IS 곡선의 이동이 있었다고 합시다. 이 두 거리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보면 이제 LM 곡선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나라의 경우에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서 형성이 될 것이고 두 번째 나라에는 새로운 균형점이 이 점에서 결정이 될 거예요. 이 두 점을 비교를 해봅시다. 어느 나라가 Y에 더 큰 영향을 줬어요. IS1 첫 번째 나라가 똑같이 첫 번째 나라, 두 번째 나라 똑같이 IS 곡선을 같은 크기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시켰는데 첫 번째 나라의 소득 증가분이 두 번째 나라의 소득 증가분보다 더 크게 나타났죠. 즉 Y를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재정 정책의 효과가 G를 증가시키는 재정 정책의 효과가 IS 곡선을 이동시키는 재정 정책의 효과가 어느 나라에서 더 컸어요? 첫 번째 나라에서 더 컸어요. 다시 얘기하면 재정 정책의 효과는 IS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 때, 완만할 때보다 가파른 경우에 재정 정책이 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Y를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재정 정책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반대로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LM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통화정책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즉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써서 통화량 M을 늘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두 나라 모두 같은 크기만큼 LM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켰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LM 곡선이 이런 식으로 이동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새로운 균형점은 첫 번째 나라의 경우에는 여기, 두 번째 나라의 경우는 여기가 될 거예요. 어느 쪽이 더 소득이 많이 증가했어요? 두 번째 나라가 소득이 더 많이 증가를 했죠. 즉 통화정책은 두 번째 나라가 더 효과적이라고 Y를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통화정책은 두 번째 나라에서 더 효과적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재정정책은 첫 번째 나라가 더 효과적이었고 통화정책은 두 번째 나라가 더 효과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정리를 하면 IS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크게 나타나는 반면에 통화정책의 효과는 작게 나타난다는 뜻이 되겠죠. IS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작고 통화정책의 효과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반대. IS 곡선의 기울기가 LM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IS 곡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라서 거의 수직선이 됐다고 합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재정정책을 통해서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소득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죠. 그죠? 이 경우에 IS 곡선의 이동 폭만큼 소득이 증가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IS 곡선의 이동 폭보다 소득은 더 작게 증가를 했죠. 구축 효과 때문에. 그죠? 그런데 IS 곡선이 이렇게 수직선의 모양을 가진다면 IS 곡선의 이동 폭만큼 그대로 Y가 증가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구축 효과라는 것이 이 경우에는 없다는 뜻이지 0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승수 효과만 존재하고 구축 효과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어요. 반대로 IS 곡선이 거의 수평선의 모양을 갖는다면 이렇게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봤자 거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테니까, 그죠? 그대로 있을 테니까 Y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뜻이 되죠. 다시 말하면 100%의 구축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뜻이 되겠어요. 반대로 이렇게 수직선인 경우에는 통화정책을 사용해서 LM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봤자, 통화량 증가를 통해서 LM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봤자 Y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IS 곡선이 수직선일 경우에는 재정정책의 효과는 100% 나타나는 반면에 통화정책의 효과는 0이 돼버리는, Y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결과가 나와요.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IS 곡선 수평선의 모양을 가질 때는 재정정책은 전혀 효과가 없지만, 전혀 Y에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통화정책은 LM 곡선을 이동시키면 Y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겠어요. 즉 IS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IS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팔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크고 통화정책의 효과는 작아지고, 반대로 얘기하면 IS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작아지고 통화정책의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어요. 즉 한쪽에서 기울기에 따라서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면 통화정책의 효과는 작아지고, 반대로 재정정책의 효과가 작으면 통화정책의 효과는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정책 당국이 그 나라의 IS 곡선의 기울기를 잘 알고 있다 그러면 Y를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IS 곡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봤으니까 LM 곡선의 기울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충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IS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일정하게 주어져 있는데 LM 곡선의 기울기가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는 LM 곡선이 이렇게 굉장히 기울기가 가파른 형태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LM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시다. 자, 이때 재정정책을 사용해서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새로운 규정점이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죠. 자, LM2의 경우가 Y에 미치는 효과가 더 컸어요. 그렇죠? 즉 LM 곡선이 기울기가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재정정책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반대로 통화정책의 경우를 이제 봅시다. 이런 경우에 통화정책을 사용해서 LM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두 경우에 똑같은 폭만큼 LM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이 크기 길이가 똑같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럼 새로운 균형점에서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죠. LM1의 경우가 Y에 미치는 효과가 더 커요. 즉 LM 곡선이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Y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죠. 즉 통화정책의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다시 얘기하면 LM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작고 통화정책의 효과는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어요. 역시 극단적인 경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LM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수직선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LM 곡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커서 수직선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IS 곡선을 이동시키는 재정정책은 Y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통화정책을 통해서 LM 곡선을 이동시키면 Y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되겠죠. 이번에는 LM 곡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작아서 이렇게 거의 수평선이 됐다고 한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IS 곡선을 이동시키는 재정정책의 효과는 극대화되는 반면에 LM 곡선을 이동시켜 봐야 Y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상대적인 유효성을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IS 곡선과 LM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어느 것이 더 Y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두 곡선의 상대적인 기울기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기울기는 아까 얘기했던 4개의 파라메타들 소비의 한계 소비 성향,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이자율 탄력성 4개에 달려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케인즈안들은 재정정책이 더 통화정책에 비해서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LM 곡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하고 반대로 IS 곡선의 기울기는 굉장히 가파른 그런 상황을 생각을 했고 반면에 고전학파들은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을 해서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식으로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제로이면 재정정책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통화정책만 Y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철학적으로 두 학파가 단기와 장기의 개념도 있지만 이런 정책의 상대적인 유효성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요새 세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해외의 유명한 경제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특히 뭐 IMF 같은 데서도 그렇고 보면 각 나라에서 이제 지금 현재 이자율이 거의 제로인 상태로 가 있으니까 특히 선진국에서는 통화정책을 이용해서 더 이상 총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각 나라가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 권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케인지안적인 생각에 기초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대가라고 하는 빅샷이라고 하는 이런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재정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10점 팔고 케인지안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레리 서머스 같은 사람 옛날에
미국 재무장관을 했고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였고 총장까지 하고 그랬던 사람들 얘기할 때 보면 재정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런 대표적인 케인지안적인 생각에서 나온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간단한 산수를 통해서 IS 곡선과 LM 곡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하는 것을 봤고 거기에 따라서 IS 곡선과 LM 곡선의 기울기가 차이가 날 수 있고 그 IS 곡선과 LM 곡선의 기울기의 차이는 결국은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상대적인 유효성을 결정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어요. 자, 우리 11장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들은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언급을 하고 11장을 마치도록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학부에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할 때 제일 고민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IS 곡선, LM 곡선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IS 곡선을 우리가 유도하는 과정에서 재화시장의 균형식을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처분 소비라고 하는 것은 가처분 소득의 함수다. 투자는 실질 이자율의 함수다. 이렇게 우리가 세팅을 하고 그 다음 IS 곡선을 유도하고 총수 곡선을 유도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왔어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지금 이 식은 이렇게 쓰여져 있는 식, 다시 말하면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함수고 투자는 실질 이자율의 함수라고 하는 이 내용은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형을 가장 간단하게 하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쉽게 가장 간단하게 IS 곡선을 유도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정을 한 거예요. 물론 소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데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도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투자도 마찬가지. 투자를 결정할 때 우리가 배우는 이런 단기 모형에서 실질 이자율이 투자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는, 빼먹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는 것에는 부정할 수가 없지만 그 밖에 다른 요인들도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책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표시 안 하고 투자는 Y와 R의 함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영향들을 다른 요인들을 같이 가지고 들어와서 모형을 설정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실질이자율의 마이너스 함수고 요놈은 플러스의 함수고 소득이 늘어나면 투자도 늘어난다. 이를테면 소득이 늘어나서 기업이 장사가 잘 되면 그만큼 이윤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이윤이 많이 생기면 그 이윤으로 투자도 많이 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이걸 조금 바꿔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했듯이 예를 들어서 투자 함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는 이렇게 표시를 했었는데 이거를 얼마든지 C0 더하기 C D1Y 마이너스 D2R 이런 식으로 바꿔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꾸더라도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가지 IS 곡선을 도출하고 총수의 곡선을 도출할 때 파라미터가 하나 들어가니까 복잡해지겠죠. 이놈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면서 뭔가 좀 복잡해지는 면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하향하는 IS 곡선과 우하향하는 총수의 곡선을 도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복잡만 해질 뿐이지.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R만의 함수다로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사실은 C하고 I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기회에 또는 다른 교과서나 이럴 때 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시험을 준비할 때 시험을 볼 때 문제 이렇게 나온다 해도 전혀 당황할 필요 없이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R만의 함수가 아니라 소득의 함수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장을 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기를 바라요. 자, 이거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또 교과서에는 없는 얘기를 하나 하도록 합시다. 사실은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NQ 교과서에는 거기에 특별한 언급은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사고의 폭을 넓히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식을 보면 IS식을 나타내는 이 식을 보면 소비라고 하는 놈은 현재의 소비죠. 현재의 소비는 무엇의 함수냐면 현재의 가처분 소득의 함수예요. 마찬가지로 투자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투자는 2016년의 투자는 2016년의 실질이자율의 함수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현재의 가처분 소득이 아니라 미래의 가처분 소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상을 할 것이고 그 예상에 따라서 오늘의 소비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해서 2월 말에 이제 합격 통지를 받고 3월 1일부터 출근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출근을 할 때 보니까 내가 출근을 하면 3월 25일 날 월급을 이를테면 300만 원을 받는다. 그런데 나는 지금 내 주머니 안에는 돈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합격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친구들이 이제 한턱 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합격을 했으니까 나의 미래 소득이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현재 소비를 높일 수가 있겠죠. 즉, 현재 여러분들의 가처분 소득은 별로 높지 않지만 미래의 가처분 소득이 높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현재의 소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시경제적으로 이걸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경제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면 현재는 별로 안 좋지만 앞으로 경제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면 현재 소비가 증가할 수 있을 거예요. 즉 Y가 앞으로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현재 소비가 높아질 수 있고 마찬가지 식으로 만약에 앞으로 현재는 아닌데 앞으로 내년쯤 돼서 정부가 T를 낮출 것이다. 세금을 낮춰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소득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올해와 내년에 소득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내년에 조세가 낮아질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한다면 미래의 가처분 소득이 높아질 것이고 따라서 현재 소비도 또 높아질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미래에 대한 예상에 따라서 현재 소비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다 Y도 썼지만 미래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면 미래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면 미래에 이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업이 예상할 수 있고 그러면 현재의 투자가 증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마찬가지 이자율도 미래의 이자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역시 현재의 투자도 높아질 수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미래값들에 따라서 현재의 소비나 투자가 얼마든지 변화할 수가 있어요. 미래의 이자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미래에 이를테면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주식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면 현재의 소비가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여기 쓰여 있는 간단하게 YTR 물론 소비와 투자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변수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식에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Y와 T와 R의 미래에 대한 예상치에 따라서 현재의 소비와 현재의 투자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조금 다시 써봅시다. 다시 말하면 그런 미래에 대한 예상이 현재의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A를 C 더하기 I를 민간 부분의 지출을 A라고 표시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 A라는 놈은 이 식에 따르면 뭐의 함수냐면 Y의 함수이고 T의 함수이고 R의 함수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미래에 대한 예상치가 현재의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식은 이제 단순하게 Y, T, R만의 함수가 아니라 Y에 대한 예상치, T에 대한 기대값, R에 대한 기대값에 따라서 현재의 지출이 변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의 Y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건 전부 IS 곡선에 대한 얘기였어요. 재화시장의 균형에 관한 얘기였죠. 자, 우리가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면서 지난 시간까지 유도했던 이런 IS 곡선이 지난 시간까지 유도했던 IS 곡선은 다 현재 값들의 관계식을 가지고 유도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놈들이 변하게 되면 IS 곡선이 어떻게 변할까요? 미래의 Y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현재의 소비가 증가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놈이 0보다 크다 그러면 Y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증가할 거예요. 미래에 텍스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IS가 왼쪽으로 이동할 것이고, 미래에 이자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IS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놈들이 IS 곡선을 이동시키는, 왜냐하면 우리가 도출하는 IS 곡선은 현재 값들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만든 재화시장의 균형식이니까 제3의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놈들이 변하게 되면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LM 곡선은 어떻게 될까요? LM식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왼쪽은 우리가 고정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실질 화폐의 공급은 픽스고, 이제 실질 화폐의 수요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미래에 대한 소득이 증가할 것이다. Y가 내년에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늘의 화폐 수요는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 경기는 별로 안 좋아요. 오늘의 Y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내년에 되면 경기가 굉장히 좋아져서 Y가 높아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의 화폐 수요는 어떻게 변할까요? 늘어날까요? IS 곡선에는 미래의 Y가 증가하면 현재의 소비나 현재의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화폐 수요는 미래 값들에 의해서 영향을 전혀 받을지를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이 더 맞을 거예요. 왜? 오늘 Y가 있으면 오늘 내가 주머니 속에 놓고 다니는 화폐의 양은 오늘의 Y에 의해서, 오늘의 거래를 위해서 오늘의 Y에 의해서 결정되지, 내년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럼 그때 가서 화폐 수요를 늘리면 돼요. 내년에 경제가 좋아져서 내년에 거래가 그만큼 늘어난다 그러면 내년 그때 가서 나의 실질 화폐 보유를 늘려나가면 되는 것이지 미리부터 올릴 필요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이자율도 마찬가지. 이자율이 내려가서 화폐 수요를 늘린다고 했을 때 내년에 이자율이 내려간다고 하면 그때 가서 화폐 수요를 늘리면 되지 미리부터, 오늘부터 화폐 수요를 변화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LM 곡선은 미래에 대한 예상치가 이렇게 Y가 드러날 것이다, T가 줄어들 것이다, 이자율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하는 예상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때의 Y와 R에 따라서 화폐 수요는 그냥 결정된다고 보면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값들이 변해도 LM 곡선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예상들이 IS 곡선은 이동시키는데 LM 곡선은 이동시키지를 않아요. 그러면 자, 미래에 대한 예상이 변했을 때 예를 들어서 현재 단기 균형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 점은 2016년에 Y와 균형 Y와 2016년에 균형 이자율이에요. 근데 내년에 2017년에 경제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킬 것이고,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Y가 증가할 수 있다는 뜻이 되죠. 자, 여기 하얀 Y16은 기대값이 변하지 않았을 때고, 갑자기 새로운 뉴스가 나타나서 내년 경제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사람들이 하게 되면 IS가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2016년에 당장 오늘의 소득도 증가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어요. 일종의 자기 실현적인 거죠. 내년에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올해 당장 좋아질 것 같다는 게 그대로 실현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자, 이거하고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상당히 미묘한 문제이긴 한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를 가지고 원래 균형점이 여기 있었다고 합시다. 자, 이 점이 뭐 이를테면 단기적으로 불황 상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경제를 조금 더 회복시키기 위해서 통화량을 증가시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림을 생각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킨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통화량을 증가시켰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가 움직여요? LM 곡선이 움직이겠죠. LM 곡선이 어느 쪽으로 움직여요?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Y가 증가를 할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 지금 내가 얘기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켰을 때는 LM 곡선이 이렇게 이동시켜서 Y가 증가한다. 여기가 끝이었어요. 그래서 뭐 AD 곡선이 이동한다. 뭐 여기가 다 여기서 스토리가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놈과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Y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자, Y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Y가 늘어나면 내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겠죠. Y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쓴다.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였다. 집행하였다. 그러면 Y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것이고 Y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순간 소비를 증가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소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IS 곡선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LM 곡선이 이렇게 한번 움직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Y가 Y0에서 Y1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기대를 할 것이고 이 기대에 근거해서 미래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 소비도 다시 증가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소비가 증가시키는 순간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이동하면 균형점은 여기가 될 것이고 소득은 Y1이 아니라 Y2까지 증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기대라는 것을 반영을 하면 통화정책의 효과는 단순하게 Y0를 Y1까지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Y1에서 Y2까지도 기대의 변화를 통해서 Y2까지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뜻이 되겠어요. 우리가 아까 ISLM 곡선의 기울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LM 곡선의 기울기는 굉장히 완만하고 IS 곡선의 기울기는 굉장히 가파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균형점이 여기 있어요. 자, 이때 이 나라의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켰어요. LM 곡선을 이렇게 이동을 시켰어요. 수평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켰어요. 그러면 균형점이 여기가 되겠죠. 기대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소득의 증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LM 곡선이 완만하고 IS 곡선이 이렇게 수평선이라면, 수직선에 가깝다면 통화정책 하나만으로 Y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굉장히 작다고 우리가 얘기를 배웠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 효과까지
덧붙여서 발생한다면 중앙은행이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면 Y가 늘어나겠구나. 그래서 Y가 미래에 늘어나게 되면 나의 소비는 또 나의 투자는 오늘 당장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균형점은 여기가 되겠죠. 통화정책 하나만의 효과는 굉장히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기대 변화를 통해서 Y에 미치는 효과는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어제까지 배웠던 거에는 이 두 번째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를 않았어요. 기대 변화라는 걸 전혀 고려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기대 변화를 고려한다면 실제 정책의 효과는 통화 정책의 효과는 더 커질 수가 있다. 더 커지느냐, 현재 실제로 더 커지느냐 하는 것은 몰라요. 기대 변화를 사람들이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기대를 얼만큼 변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두 번째 효과의 크기가 결정될 거예요.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해서 M을 증가시켜도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두 번째 효과는 거의 없어질 거예요. 두 번째 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불확실해요. 그죠? 따라서 이 두 번째 효과는 사실은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기대를 얼만큼 변화시키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것까지를 감안한다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클 것이냐. 통화정책을 M을 증가시켰을 때 그 효과는 별로 크지 않지만 기대 변화를 통해서는 굉장히 클 수가 있다. 근데 그 기대 변화를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대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중앙은행이 정책을 잘해서 사람들한테 내년에는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주지 않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약간 애매모호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통화정책 얘기를 했으니까 재정정책 얘기도 마저 잠깐 해보도록 합시다. 자, 현재 정부가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요. 즉 G가 T보다 훨씬 커서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되면 국가 부채가 막 늘어나고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정부가 긴축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를테면 우리가 몇 년 전에 경험했던 그리스라든지 이 남유럽 국가들, 항상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던 국가들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IMF라든지 또는 EU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 내지는 이런 걸 하면서 한 가지 요구했던 것이 재정의 균형 재정을 몇 년 안에 좀 이루어라. 그래서 정부 지출을 삭감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G를 감소시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뭐가 문제가 생기세요? Y가 감소를 할 거예요. 자, 지금 경제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정부의 재정 상태도 균형 재정이 아니고 재정 적자를 이루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G를 줄이면 또는 T를 늘리면 Y는 더 감소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ISLM 모형에서의 현상이었어요. 단기적인 얘기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중간 시험 전에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G를 줄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 효과고, 두 번째 효과는 장기적으로 정부 지출 G를 줄였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자율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민간 투자가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죠? Y는 변화가 없고, 그죠? Y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G의 감소는 민간 투자의 증가를 나타내요. Y는 불변이고. 이것이 우리가 배웠던 장기에서의 내용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 장기를 더 먼 미래로 확대를 해봅시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은 처음 얘기할 때 이거를 단기, 이걸 장기라고 얘기했지만 이 장기 말고
초장기,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고 부르는 초장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I를 늘리면 G가 줄어들어서 줄어드는 대신에 민간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경제 내에 캐피탈 스탁이 증가를 할 거예요. 캐피탈 스탁은 과거의 투자들의 어떤 누적 합일 테니까 캐피탈 스탁이 늘어나면 우리가 배웠던 생산함수는 이렇게 생겼었죠. 그죠? 근데 이 K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K가 늘어나면 이 Y가 늘어나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얘기하면 수직선이었던 장기 총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Y가 증가를 하게 될 거예요. 최장기, 더 장기에서는. 그죠? 우리가 이 부분은 경기 변동을 공부할 때 이 부분은 우리가 고려를 전혀 안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는 걸 감안을 한다면 G의 감소는 단기적으로 Y를 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없고 더 먼 미래로 보면 Y를 오히려 늘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시점에 따라 Y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Y가 줄어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R이 줄어들고 또 더 장기에서는 Y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IS 곡선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지만 그래서 Y가 줄어드는 거지만 이런 이펙트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IS 곡선은 이런 이펙트에 의하면 IS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죠? 문제는 단기에서 지금 단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효과는 장기에서 나타나는 거지만 단기에서 이런 효과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Y가 증가한다 그러면 Y의 기대값이 증가한다 그러면 이놈의 증가는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방향으로 작동을 했어요. 즉 단기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IS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힘과 Y의 기대값을 높여서 IS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힘이 같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IS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하는 것은 이 두 이펙트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효과가 이거보다는 더 클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실제로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감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재정 지출 감소를 통해서 Y가 하락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즉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보다는 Y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적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IS 곡선과 LM 곡선의 진짜 그 기울기의 크기라든지 그런 위치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경제를 굉장히 운영하기가 쉬울 것 같지만 기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실제로는 정책 운영해서 얼만큼 IS를 어떻게 이동시킬까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거예요. 이런 예상을 정확하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랑까지 감안을 해서 정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ISLM 우리가 배웠던 것은 경기 침체가 되면 뭐 M을 증가시키든지 G를 증가시키든지 T를 떨어뜨려서 IS 총수요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뭐 장기 균형적으로 금방 이동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실제 경제는 단순하게 기계적이지는 않다는 뜻이 되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종의 뭐 농담 삼아서 반농담 삼아서 예술의 경제에 이르러야지 이런 식으로까지 다 고려한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단순하게 ISLM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왼쪽 오른쪽 이동시켜서 그냥 기계적으로 되는 것만은 아니다. 현실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C나 I에 미치는 다른 요인들도 있고 특히 우리가 예상이란 기대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11장 마치고 내일은 우리 12장 오픈 이코노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